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사연살롱의 한 애청자예요. 원래 유튜브 같은 걸 그렇게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사연살롱 채널을 접한 이후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재미도 있었고 위로도 많이 받았어요. 한마디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죠. 아마 미혼 처녀 시절의 저였으면 별로 흥미를 가지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서 들으니 너무 공감이 많이 가는 사연도 있었고 동질감도 많이 느꼈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도 아주 막장인 인간들이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는 줄로만 알았어요. 저랑 저희 남편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그저 착하고 정 많은 분들인 줄만 알았거든요.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 당시엔 어떤 기저현상도 없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조금씩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만 당시엔 까맣게 모를 수밖에 없었죠.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첫 직장도 거기서 가지게 되었는데요. 미국에 살면서 여러 즐거운 일들도 많았고 제 커리어를 생각하면 큰 세상에 눈을 뜨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미국 생활은 장단점이 분명했는데 은근히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전 흑인과 아시아인 혼혈인데 때때로는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대놓고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했었답니다. 그런 생활을 이어오다가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자가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기계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인데 당시엔 미국 지사로 5년 동안 출장 중이었다고 해요. 남편과 저는 첫 만남 때부터 서로 강하게 끌렸고 미국에서 3년 동안 연애하며 정말 많이 가까워졌죠. 사실 저희 둘 다 이미 살림을 합치고 살고 있었기에 결혼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남편이 다시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나고 저도 비슷한 시기에 한국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면서 한국으로 함께 돌아와 결혼식을 올리기로 마음먹게 된 것이었어요. 당시엔 같은 시기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게 운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다들 너무 귀엽고 상냥하셨어요. 제가 좀 이국적인 외모이다 보니 어색하게 말을 거셨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학창시절을 모두 한국에서 보내고 대학만 미국에 다녔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한국 사람처럼 대해 주시더라고요. 남편과 찍었던 사진만 보고 미국 사람처럼 한국말에 서툰 며느리면 어떡하나 걱정이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완전히 한국인 그 자체라 다행이라면서요. 상견례 때도 흑인인 저희 아빠를 보고 똑같이 당황하셨는데 아빠가 그냥 한국인처럼 한국말을 하시니 그제서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셨죠. 원래 제가 군인이었어서 한국 왔다가 와이프 만나고 정착한 거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한국 생활 오래 하다가 와이프 먼저 보내고 군인은 그만두었죠. 애가 이미 한국어를 더 잘하고 저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니 여기가 더 편해서 아예 여기서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네요. 이젠 미국을 가도 너무 많이 변해서 오히려 어색하고 영어도 가끔 까먹는다니까요.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게요. 아니 이렇게 눈 감고 말씀하시는 거 듣기만 하면 완전 한국 사람이세요? 깜짝 놀랄 정도로요. 아우 그럼요. 제가 여기서 지낸 세월이 뭐 우리 지우보다 많다니까요. 그래도 지우 혼자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시고 하늘에 계신 사부인께서 참 흐뭇해 하시겠어요.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고 우리 딸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디자인 공부한 여자들 중에서 우리 지우만큼 참하고 예쁘고 성격 좋은 사람이 없다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딸을 키우셨어요? 다 우리 지우가 잘 큰 탓이죠, 뭐. 제가 가르친 건 영어밖에 없네요. 그래도 제 할머니랑 대화하려면 영어는 할 줄 알아야 하니까. 어쩜 우리 딸도 미대 준비했었는데. 아, 따님도 미대 나오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준비했던 기간이 있어서 그런 방면으론 또 잘 알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신우이는 미대를 가려고 삼수를 했었다고 해요. 3번이나 입시를 하고도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고 중국에는 2년제 전문대를 나와 취직을 한 거라고 하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가 나오자 신우이는 민망한지 얼굴이 붉어진 채 시어머니를 툭툭 쳤어요. 이후의 이야기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후로 신우이는 단 한마디도 말을 안 꺼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제 존재 자체를 원래 탐탁치 않아 했던 건지 신우이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혼자 저랑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았죠. 라면 하나를 끓여도 제가 무심결에 면을 넣으려고 하면 스프부터 넣어야 한다고 꼭 제지를 하고 갔어요. 과일을 깎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말이에요. 그리고 제 남편은 결혼식 3개월 이후에 중동으로 3년 동안 출장을 떠났는데 그때부터는 시어머니랑 둘이서 대놓고 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너 오늘이 제사인데 옷차림이 그게 뭐야? 오는 길에 얌전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든가 했어야지. 네? 이 옷이 어때서요? 이거 그냥 회사 다닐 때 입는 세미 정장인데요. 그리고 제가 절하는 게 아닌데 왜 저까지 옷을 맞춰 입어야 해요? 너는 어떻게 된 회사원이 출근하면서 이렇게 시퍼런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이냐? 그리고 절하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요상한 옷을 입고 요리해도 된다는 거야? 엥? 빨리 와서 전이나 붙이던지 해. 저는 제가 아까 배송을 시켰는데 그거 다 갖다 버렸다. 그래, 너 말 잘했다. 너는 어떻게 조상님 제사 드릴 음식을 배송을 시킬 생각을 한다니? 이런 거 하나하나 정성으로 해야지. 너는 남편을 저 먼 타지로 보내놓고도 간절함이 없어? 돈 벌어서 그딴 데 낭비할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하게 움직일 생각을 해라.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까지 한국에 살아서 스스로를 100%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 나서 그게 아니었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제사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었고 가족들 사이에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집안이 마치 엄격한 회사 같았죠. 퇴근을 해도 새롭게 출근한 것만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틈만 나면 절 불러다가 자기네 영업장 일을 시켰고 은근히 절 아무것도 모르는 온실 속 화초 취급을 했습니다. 입만 열면 귀하게 자라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를 해대면서요. 울게, 수저를 죄다 이렇게 닦아 놓으면 어떡해? 여기 다 물기 자국 들러붙은 거 안 보여? 뜨거운 물 부어서 다시 닦아. 물기 자국 안 남게 닦은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더 깨끗하게 닦아요? 이 정도는 손님들도 모르세요.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하여간 세상 물정 모르고 그저 돈 많은 아빠 덕만 볼 줄 아는구만. 요새 손님들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 오만 사진을 다 찍어서 블로그며 어디며 죄다 인터넷에 올려대는데 이런 거 더러우면 손님이 오겠냐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닦았잖아요. 다시 닦으라면 다시 닦아.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내일 튀길 고기 미리 다 패고 가. 알겠어? 돈가스집을 하는 시누이는 사사건건 되도 않는 꼬투리를 잡으며 절 부렸고 저는 시누이 가게가 돌아가는 사정을
속속들이 알 정도로 퇴근만 하면 그 집에 매여 살았어요. 시누이의 돈가스집 아니면 시어머니의 미용실이었죠. 덕분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매일 10시나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좋은 마음으로 일을 도와드리겠다고 시작한 건데 날이 갈수록 절 함부로 대하고 구박만 하니 저도 거절하거나 다른 핑계를 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둘이서 쌍으로 저에게 득달같이 달려와 뭐가 그렇게 바쁘시냐며 비아냥대고 제 생활을 일일이 감시하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할 때는 구박이 배로 늘었고요. 제가 어디 가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꺼내지 않는 스타일이라 저는 남들이 시댁 욕을 하고 그럴 때 다 저희 집 같아서 욕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다 그렇게 사나보다 했죠.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은 해외에 있고 전 개인 시간도 없을 정도로 두 사람한테 시달리면서 사는데 왜 애가 안 생기냐는 거였어요. 그게 대체 무슨 논리예요? 남편이 한국에 있어야 출산을 하든가 하죠. 제가 무슨 성모 마리아예요? 지난달에도 일주일이나 있다가 갔잖아. 우리 민준이가 틈틈이 한국에 오는데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해? 누가 보면 아주 과부인 줄 알겠어? 분기에 일주일씩 있는 상황에서 출산하는 게 더 책임감 있는 거 아니야? 남편 없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책임감 없겠으리. 책임감이요? 아빠가 없는데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요. 그리고 남편도 아직 아이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요. 들었지 엄마? 요즘 애들은 저렇다니까? 아니다. 미국에 유학 갔다 왔다는 애들이 꼭 저래. 지가 무슨 아메리칸인 줄 알아. 이봐 올케. 한국 사회에선 결혼하면 당연히 애는 낳는 거야. 알아? 그게 효도야 효도. 여자가 할 일을 안 해놓고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애 키우는 건 우린데 왜 남의 결정대로 출산을 하냐고요. 그게 말이 돼요? 저희가 의논해 보고 결정할게요. 너 지금 낳아도 노산이야 노산. 어른이 얘기를 하는데 말대꾸를 꼬박꼬박. 넌 어쩜 애가 이렇게 드세니? 두 사람은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질 않았죠. 그러더니 자기네들끼리 이상한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저에게 부모 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신우의 애들을 돌보라고 한 거였죠. 덕분에 저는 꼼짝없이 그나마 남아있던 제 자유시간까지 전부 빼앗기게 되었어요. 신우의 애들은 둘 다 남자아이였는데 큰애가 7살, 작은애가 4살이었어요. 저는 그전까지 사람들이 남자애를 키우는 여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다 편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자애들을 너무 안 좋게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현실은 더하더군요. 아이들은 지치는 법이 없었고 끊임없이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목청은 어찌나 또 큰지 한 번은 아이가 던진 딱딱한 동화책에 눈을 제대로 맞아 안과까지 가야 했어요. 다행히 치료를 끝내고 회복했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따로 시누이 몰래 시터를 고용해 애들을 같이 돌봐야만 했답니다. 결혼 2년차 됐을 때는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고 한 번씩 한국에 올 때마다 데이트를 하고 외곽으로 여행도 갔는데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남편만 보면 헤어지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 연락을 할 때마다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얼마나 심하게 대하는지 알 턱이 없으니 그냥 절 달래주기만 하더군요. 그리고 이번 출장이 끝나면 이후엔 다시 해외로 나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긴 남편만 오면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저에게 일절 연락을 안 하긴 했네요. 저는 그렇게 이혼에 대한 고민만 하고 선뜻 이렇다 할 결심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신우이가 운영하는 돈가스 집이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솔직히 저는 그럴 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신우이는 전혀 몰랐다는 듯이 허둥지둥 대더군요. 신우이의 돈가스 집은 30년 전에나 신도시였지. 지금은 젊은이들이 전부 빠지고 노년층만 사는 동네로 전락한 지 오래인 곳에 있었어요. 돈가스를 먹으러 올 젊은 사람이 없는데 신우이는 무려 3층짜리 건물을 돈가스 집으로만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망하지 않고 백이겠나요? 대체 정신이 어디에 팔렸는지 육아에도 돈가스 집 운영에도 관심이 없던 신우이는 설상가상으로 같이 일하던 매니저에게 제대로 뒤통수까지 맞았죠. 망하기 직전 가게돈을 거의 다 들고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결국 신우이는 말 그대로 빚더미에 나앉게 되었어요. 그 금액이 자그마치 10억이었죠. 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금액의 돈이 나오나 싶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저는 앞으로 돈가스집 일을 안 하게 되었다는 게 좋기만 했죠. 저는 그때까진 그 일이 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엄한 불똥이 저에게 튄 겁니다. 하루는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한밤중에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네? 10억을요? 아니, 제가 왜요? 왜냐니? 넌 가족이 공경에 처했는데 그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겠다는 거야? 너한테 10억쯤은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니? 아니, 10억이 무슨 똥개 이름도 아니고 저한테 그런 돈이 왜 있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제 일에도 집중을 못하고 미용실 일이며 식당 일이며 돈 안 되는 일만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사실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갚아주던지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찾아오신다고 없는 돈이 땅에서 솟을 리도 없고 전 돈 없어요. 하나도요. 아무리 두 사람이 절 들들 볶고 닥달을 해대도 저는 배째라식으로 버텼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10억이라는 금액을 대신 갚아줄 수가 있겠냐고요. 평소처럼 절 구박해도 제가 정말로 동전 하나 안 나올 것 같이 버티자 시어머니랑 신우이는 결국 저에게 강도짓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정신이 없어서인지 절 구박하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그 기간엔 조금 편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죠. 그러나 아쉽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는 일을 어떻게 해결한 모양인지 다시 전처럼 절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말을 해대면서 제 도움 같은 거 없이도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겁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됐으면 해결된 거지. 왜 절 묘하게 깔보는지.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엮이고 싶지도 않아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남편이 드디어 출장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왔어요. 예정보다 3개월 일찍 들어오게 되었죠. 저는 정말 눈물이 다 날 정도로 기뻤는데요. 시어머니랑 신우이가 남편이 있으면 저한테 더 이상 연락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두 사람은 이제 절 하인처럼 부려먹는 게 습관이 된 터라 귀찮은 일만 생기면 저에게 전화를 해대곤 했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본 남편은 정말 기함을 하듯 놀랐죠. 엄마, 지금 이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엄마 집으로 오라니. 아니, 엄마가 내일 등산 가기로 해서 그래.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오이, 당근, 유부초밥 정도인데. 내 와이프가 엄마 도시락 싸주는 사람이야? 엄마 간식은 엄마가 챙길 수 있잖아. 등산해봤자 뭘 얼마나 높이 갔다 온다고. 지 와이프라고 감싸고 도는 것 좀 봐라. 그럼 내가 이 나이에 내 손으로 도시락 싸야겠니? 그럼 하루 종일 일하다 와서 내일 또 출근하는 사람이 이 새벽에 가서 도시락 싸야겠어?
지금까지 나 없을 동안 내 와이프한테 이런 식으로 대했던 거야? 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남편의 질책에도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 없다며 큰 소리를 내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시댁에 경제적인 지원을 끊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한데 불러서 제대로 호통을 쳤죠. 저는 그 자리에 있진 않았어서 정확히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남편 말로는 한 번만 더 절 괴롭히면 경제적 지원도 다 끊고 의절할 거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의 말에 두 손 두 발 다 들며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뒤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한테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를 해오더군요. 저도 사회생활 오래 해오면서 생긴 눈치라는 게 있는데 딱 봐도 두 사람은 진심으로 뉘우친 표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라도 절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앞으로 행동을 고치겠다고 하니 저도 좋게 받아주었죠. 그렇게 두 사람과의 악연이 옅어지나 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사과를 하고 몇 주 뒤 시누이는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제안을 해왔어요. 이봐 올케, 엄마랑 내가 그동안 올케한테 너무 심하게 해서 만회를 하고 싶은데 같이 미국 여행 안 갈래? 미국 여행이요? 아,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두 분이서 재밌게 다녀오세요. 생각해보니 그동안 우리가 집안일이며 다른 일로만 대화를 나눠봤지 가족으로서 생활을 같이 한 적은 없잖아. 이런 기회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좋은 곳에 다녀오면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간 쌓였던 안 좋았던 기억도 털어낼 수 있지 않겠어? 뭐 그거야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일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도 처음인데 올케는 미국 잘 알잖아. 우리가 경비는 다 될 테니까 같이 와줘. 엄마도 올케의 멋있는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 이렇게 멋있는 며느리한테 그동안 잘못했구나 하고. 그럼 같이 여행 가는 거다? 저는 순간 두 사람이 정말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긴 있었나 싶었죠. 여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자는 말에 저도 떨떠름하게 알겠다고 했고 저희 세 사람은 10일 동안 미국 여행을 하고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LA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두 사람한테 당했다는 걸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어도 못하고 해외여행도 처음이라는 핑계 하나로 10일 내내 절 노예 부리듯 부려먹었어요. 예, 이거 어디에 반납하면 되니? 저기 데스크에 내고 오시면 되세요. 잠시만요. 저 지금 체크아웃 하고 올게요. 아, 표지판이면 뭐며 읽지도 못하겠고 네가 좀 갖다 주고 오렴. 그냥 보이시는 저기에 가셔서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결제를 아우 몰라. 내가 다 늙어서 미국 사정을 어떻게 알겠니? 미안해. 올케, 그럼 갔다 오는 길에 나 와인 좀 한 병 더 시켜줄래? 이 와인 이름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네. 이거 그냥 저기 직원한테 시키시면 돼요. 나 영어 울렁증 있잖아. 이걸로 부탁할게. 지금 결제하는 거야? 그럼 여기 식사도 다 올케가 쏘는 거야? 세상에 고마워. 네? 아, 정신없어. 알겠어요, 일단. 우리 며느리 최고네. 우리 똑똑한 며느리랑 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고마워. 그러게, 돈 많고 똑똑한 올케 정말 최고다. 두 사람은 전략을 바꾼 듯 웃는 낯으로 말로만 고맙다는 말을 남발하며 절 약올리듯 부려먹었죠. 그 속이 빤히 보이니 저는 정말 짜증이 나더군요. 그렇다고 진짜 두 사람을 버리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일일이 다 맞받아치기엔
두 사람이 너무 유치해서 같이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10일 동안 한 달치 피곤을 얻는 채로 귀국했고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은 뭐만 하면 부탁한다는 등 고맙다는 등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대며 여전히 잘 부려먹었어요. 물론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로 노동의 강도가 줄었으니 저도 그만하면 됐다 싶었죠.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불행이 저를 덮쳐왔어요. 저희 아빠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다행히 그날은 저랑 남편이 아빠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던 날이라 아빠가 쓰러지고 몇 분 뒤에 저희 부부가 그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아빠를 발견한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고 하마터면 영영 아빠를 잃을 뻔했습니다. 아빠는 곧바로 뇌 수술을 받아야만 했어요. 쓰러지고 곧바로 발견한 게 아니었기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 간 상태였고 수술 후에도 왼쪽 얼굴을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왼쪽 팔도 제대로 드실 수가 없었죠.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며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5분이라도, 아니 단 1분이라도 일찍 아빠를 발견했다면 온전히 회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 괴롭더군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그때라도 발견한 게 다행이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달랬고 일을 최대한 많이 줄여 아빠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주었어요. 남편이 함께 있지 않았다면 제가 많이 무너졌을 것 같네요. 저와 남편은 그날부터 서로 일을 최대한 줄이고 그동안 쌓였던 연차를 전부 써가면서 교대로 간병을 해드렸어요. 아예 저희가 아빠 집에서 출퇴근을 하며 밀착 간병을 해드렸죠. 이런 상황인데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네요. 제가 아빠 간병을 하고 있는데 시누이는 저에게 큰아들을 학원에서 데려오라며 연락을 해왔어요. 올케, 오늘 우리 라온이 좀 학원에서 데리고 와줘. 고마워. 지금 저희 아빠 간병해드리고 있는 중이라 오늘은 힘들어요. 아니, 당분간은 힘들어요. 아빠 아직 제대로 회복 못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부탁하잖아. 우리 애 좀 데리고 와달라고. 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부탁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빠 계속 봐드려야 돼서 안 돼요. 저도 죄송해요. 애 데리고 오는데 뭐 하루 종일 걸려? 반나절 걸리니? 그거 잠깐 자리 비운다고 무슨 일 안 생겨. 이렇게까지 좋게 말했으면 너도 좀 들어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 못한다고요. 그거 얼마 걸리지도 않는 거 형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뭐라고? 야! 대체 일도 없는 양반이 뭐 한다고 맨날 싸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한테 육아를 떠넘기려고 하더군요. 시누이가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것처럼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소리를 질러대고 싶었지만 방 안에 아빠가 계신데 소리를 지를 수는 없어서 최대한 얌전히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 뒤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는 걸 전부 무시했고요. 사실 시누이가 뭔 짓을 하든 굽혀줄 생각도 없었고 정확히 뭔 지랄을 하던 관심도 없었어요. 저야 저희 아빠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며칠 뒤 이번에는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누가 그 엄마의 그 딸 아니랄까봐 시어머니도 일을 시키려는 거였죠. 며느라가 오늘 제삿날인데 안 오고 뭐하니? 빨리 와서 상 차려야지. 오늘이요? 저 근데 저희 아빠 간병 중이라 자리 뜨기 어려워요, 어머님. 당분간은 계속 지켜봐야 해서요. 너 은지한테도 그렇게 뻗댔다더니 나한테도 그러는 거니?
며느리가 돼서 다른 건 몰라도 제사상은 차려야 할 거 아니니? 당장 이리 와서 상 차려. 직계가족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챙겨야 해요? 다른 때라면 상관없지만 지금은 저희 아빠 간병이 우선이에요. 저희 아빠 수술 받으실 때부터 당분간 다른 일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해요. 저 못 가요. 너 지금 어디야? 사돈집에 있는 거 아니야? 너 이딴 식으로 무책임하게 내빼면 내가 못 찾아갈 줄 알아?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적어도 남편 오기 전에는 저 어디 못 나간다니까요. 너 거기 딱 기다려. 시어머니는 제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고 자기 말만 해대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기세를 보아하니 진짜로 집에 쳐들어올 것 같아서 저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남편은 최대한 빨리 집에 오겠다고 했지만 근처에 사는 시어머니보다 빨리 올 수는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아빠한테 안 들리게 집 밖에서 얘기하려고 했지만 문을 열자마자 절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네요. 너는 어떻게 된 애가 큰할아버지 제삿날 코빼기도 안 비칠 수가 있어? 어? 세상에 이런 경우가 대체 어딨니?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제가 갑자기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너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사돈어른을 좀 봐야겠다. 어떻게 딸내미를 이렇게 대바라지게 키웠는지 내가 오늘 아주 단단히 따져야겠어. 어머님, 멈추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제가 말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신 분이 어쩜 그렇게 힘이 센지 안방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를 붙들고 질질 끌려갔네요. 아빠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그간 서러웠던 게 전부 터지는 것 같았죠. 이보세요, 사돈. 지금 얘가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댁 제사상도 안 차리고 여기 와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하고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지금 누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픈 사람한테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요? 어머, 얘 소리 지르는 것 좀 봐. 너, 내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말도 좋게 해줬는데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구니? 어떻게 된 버르장머리야?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른 나와. 때마침 도착한 남편이 기겁을 하며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도 똑같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너는 왜 네 가족한테만 소리를 높여? 지금 천지분간이 안 돼? 어? 지금 사돈어른 앞이라고 얘 편드는 거야? 뭐야? 사돈어른 앞이던 와이프 앞이던 나 좀 쪽팔리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리분간을 못해? 지금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 남편과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데 저는 그 모습을 눈물을 펑펑 쏟으며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아빠가 한쪽 팔을 들어 절 부르시더군요. 제가 재빨리 눈물을 닦고 가까이 가자 아빠는 저에게만 들릴 만한 소리로 침대 옆 혁탁 맨 밑 서랍을 가리키며 서류 봉투라고 말씀하셨죠. 갑자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고 서랍을 열어 서류 봉투를 살펴보았는데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소란스럽던 머릿속이 딱 정리되는 것 같았죠. 저는 당장 시어머니 앞으로 가서 서류를 들이밀며 말했어요. 지금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10억? 그때 그 10억을 저희 아빠가 갚아주신 거였어요?
거울을 보진 않았지만 그때 제 얼굴은 저승사자 같았을 거예요. 그때 저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거든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한 표정으로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고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뭔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듯 하더군요. 남편은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 가서 한참을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봤죠. 엄마, 지금 이게 대체 뭐야? 나도 잘은 몰라. 네 누나가 사돈 만나서 해결했다고만 했지. 나한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한 건 아니다. 뭐라고? 저는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께 잠깐 저희 아빠를 봐달라고 부탁하곤 즉시 서류를 들고 시누이 집으로 향했어요. 시모와 남편도 함께였고 저희 부부는 너무 화가 나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듯 했죠. 늦은 밤 갑자기 저희가 찾아가자 시누이도 놀라고 아주버님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시누이는 저희를 보자마자 짜증부터 부렸는데 제가 눈앞에 서류를 들이밀며 추궁을 하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그때 가게 다 말아먹고 생긴 빚을 저희 아빠한테 갚게 하셨나 봐요. 자그마치 10억이라는 거금을. 그래놓고 지금까지 1원 한 장도 안 갚으시고 저한테 5만 가지 갑질이란 갑질은 다 하셨어요? 애들 육아를 저한테 다 떠넘기고 이 집 집안일까지 그동안 제가 다 해왔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희 아빠가 이 돈을 다 갚아줬는데 어떻게 아빠가 아플 때 간병도 못하게 방해를 하실 수가 있냐고요. 알았으니까 조용히 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못돼 처먹었어요? 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요. 자기 가족한테 돈이나 뜯어내고 갑질이라는 엄마한테. 이 돈 2년 동안 천천히 갚겠다고 써있는데 이미 날짜 다 지났잖아요. 당장 갚아요. 내가 책임지고 1원 한 장 안 빼먹고 다 받아낼 거니까 당장 변제 시작하라고요. 10억?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세요? 가게가 망했다뇨? 누나 돈가스집 망한 거요. 매형 모르셨어요? 재작년에 가게는 망하고 매니저가 돈 들고 튀어서 빚만 10억 생겼었잖아요. 당신이 설명해봐.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가게가 망했다고? 그럼 지금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 나한테는 그런 말 하나도 없었잖아. 아니, 그게 여보. 지금은 다른 사업을 구상하려고. 애들 육아랑 집안일을 시켰다는 말은 뭔데? 빚이 10억이나 있으면서 그럼 당신은 그동안 집안에 붙어있지도 않고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다는 거야? 지난달엔 직원들 회식시켜줘서 힘들다고 근처 모텔에서 잔다고. 모텔이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누이는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팔다리를 덜덜 떨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주버님도 본인이 말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는지 단박에 시누이의 핸드폰을 뺐고 시누이의 손을 낚아채 잠금 장치를 풀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발작하듯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러대고 몸부림을 쳤지만 남자인 아주버님의 힘을 이길 수 없었어요. 핸드폰 내역을 훑어보던 아주버님의 얼굴은 점점 분노로 가득 차올랐어요. 굳이 같이 들여다보지 않았어도 내용은 짐작이 갔어요. 그동안 장사는 말아먹고 애들은 내팽개치고 이러고 다녔어? 한두 놈도 아니고 4명이나 만나면서?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애 엄마가 다 늙은 인간들 만나면서 돈이나 뜯어내고. 너 같은 여자한테서 애들이 뭐라고 배우겠어? 어? 그동안 나는 하나도 모르고. 아주버님은 충격이 큰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저는 혹시라도 차용증이 훼손될까봐 얼른 서류 봉투에 다시 넣어서 품에 간직했고 시누이가 버림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당신 같은 여자랑
내일 당장 이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뭐?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최서방, 최서방. 한 번만 다시 생각하게. 날 봐서라도 한 번만 참고 다시 생각해봐. 애들 아직 10살도 안 됐는데 엄마도 없이 키울 건가? 애들 이미 엄마 없이 크고 있었잖아요. 이미 라온이도 하은이도 저랑 더 친한데요. 넌 입 다물어.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큰 소리 내시면 안 될 텐데요. 그래, 애들한테 당신 같은 엄마는 필요 없어. 아니, 애들 생각하면 오히려 당신 같은 여자는 멀리해야 돼. 빚이 10억인 것도 모자라 들근이들이랑 불륜을 저지르면서 돈 받아내는 인간은 더더욱 안 돼. 내일 당장 이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나도 당신한테 위자료든 양육비든 1원 한 푼도 빼먹지 않고 최대로 받아낼 테니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주버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며 불며 싹싹 빌었지만 아주버님은 더 크게 화를 낼 뿐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이만 그 자리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죠. 다행히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빠를 잘 봐주고 계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옆집에서 다 들었다고 집안 문제는 잘 해결하고 왔냐며 절 걱정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네요. 남편은 나중에 건강식품을 챙겨 옆집 분들께 감사하다고 또 한 번 인사를 드렸다고 해요. 제가 한동안 정신이 없어서 챙기지 못했는데 남편이 대신 챙겨주어 다행이었네요. 아주버님은 정말로 바로 다음 날부터 이혼 절차를 착실하게 밟아 나가기 시작했고 시누이는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부과되고 양육권까지 전부 빼앗기게 되었어요. 결국 시누이에게 지워진 빚은 더 커져만 갔죠. 그리고 저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 시누이한테 제대로 추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외로 집을 팔아 시누이의 빚을 반 이상 갚긴 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갚아야 하는 빚은 많기만 했고 시누이는 밤낮 평일 주말 가릴 거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조그만 월세방 하나를 얻어 둘이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는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끊어버리고 연을 끝내버리니 두 사람은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기 직전에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근황을 들어도 하나도 불쌍하진 않았네요. 다 자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돌려받는 거니까요. 그러게 자기 주제에 맞게 성실하고 선하게 살았으면 그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참 악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난리가 있은 지 벌써 1년 반이 되었네요. 저희 아빠는 지금은 몸을 많이 회복하셔서 예전처럼 혼자 잘 움직이고 계세요. 나중에 말씀을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고 나서야 아빠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아빠는 제가 간병을 하고 있을 때 시누이랑 시어머니랑 통화하는 걸 전부 듣고 계셨대요. 상견례 때 일만 기억하고 있던 아빠는 그날의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큰돈을 빌려준 건데 나중에서야 제가 무슨 취급을 당하는지 알고서 엄청나게 화가 났다고 하셨죠.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아 표현을 못하셔서 너무나 답답했는데 저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이 두 사람을 제대로 응징하는 것을 보고서야 마음이 조금 풀어지셨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집으로 아빠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일을 시키고 구박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사라져서인지 저희 부부는 그 사건이 마무리되자마자 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아이를 돌보며 지내고 있고요. 아빠는 저희 딸이 태어난 이후로 훨씬 안색도 좋아지시고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